매출 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우리가 사온 원가가 800원이고 그리고 시가가 1000원인 상품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원가가 800원이라는 건 우리가 사왔을 때에 구입을 했을 때 차변에 상품 800원 대변에 뭐 현금으로 돈을 줬다 800원 이렇게 써뒀겠죠. 그럼 이렇게 상품을 사왔다가 우리가 매출을 하면 제가 상품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시가에 1000원에 팔겠죠.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이다 1000원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품 매출이라는 애는 우리 영업 수익이라 그랬죠. 이 수익이라는 건 이게 원가에다가 이익을 포함한 거잖아. 그죠? 우리 원가 800원에 우리가 가질 이익 200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지금 원가를 인식을 안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원가를 인식하는 게 원칙적으로 분개를 한다면 이렇게 분개가 돼야지 맞아요. 상품 매출 1000원이고 차변에 현금 1000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이제 팔린 상품만큼은 지워져야 내장부에서 상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상품 팔린 것만큼은 지워주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해서 얘가 비용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개가 돼야지 정상인데 문제는 지금 이 분개를 매번 팔 때마다 한다라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도매업이면 사올 때마다 단가가 틀리게 산정이 되겠죠. 사오는 양에 따라서 다르고 그날 가격도 변하고 있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그럼 팔 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다라고 일일이 계산하는 건 우리한테는 쓸데없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 때마다 하지 않고 평소에는 이렇게만 분개하는 거예요. 그냥 수익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기말에 일괄 처리할 거예요. 기말에 한 번에 우리는 상품이 얼마가 전체 1년 동안 우리 회계 기간 동안 판 거 있죠? 그걸 한 번에 상품 매출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할 거예요. 팔았을 때는 팔면서 받은 돈만 계속 이렇게만 쓰다가 기말에 이 빨간색 분개를 이번 기준에 팔린 양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이번 회계 기간 동안의 매출과 그리고 매출 원가는 똑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일을 해줄 거예요. 얼마만큼 팔았는지, 얼마에 사온 걸 판지를 알아야 이익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판매한 수익만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 받고 팔았어. 이것만 계속 쓸 거예요. 그럼 기말에 한 번에 처리하는 거지 매번 거래 있을 때마다 대응되는 원가를 처리하는 일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가지고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오른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라고 한 건 매출 원가로 해서
기말에 이걸 우리는 한 번에 처리를 할 건데, 근데 왼쪽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건 우리가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로만 보지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인 건 아니에요. 얘는 800원 사왔으니까 800원짜리를 바로 지워버리고 매출 원가라고 안 하고 그냥 차이 나는 200원을 그냥 바로바로 이익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몇 개 파는 개수가 작은 회사에서는 저게 가능하겠죠. 팔을 때마다 얼마 남겼는지를 그냥 바로바로 얼마짜리 물건 없어졌고 얼마 남겼어 이렇게만 쓰지, 얘 둘이 합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매출 원가를 인식 안 한다 했지만 수익도 인식을 안 하는 방식이죠. 그냥 바로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 방식인데, 이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그냥 흔히 말할 때 800원에 사온 거 1000원에 팔면 얼마 이익이냐, 200원, 그런 이야기 방식을 장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방식을 쓰는데 지금 얘처럼 2월 1일 날 매번 거래했을 때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우리는 이 매출 원가에 대한 이 부분 분계는 기말에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렇게. 그럼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매출이다라고 수익만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말에 얼마만큼 팔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얼마만큼 팔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이제 그 산정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같이 계산을 해보게 될 건데, 매출 원가 공시가 상품 계정 기록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매출 원가는 이렇게 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숫자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기초 시작할 때 30원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팔려고 70원치 샀어요. 그럼 총 100원이죠. 근데 기말에 40원 남아 있대요. 그럼 팔린 거는 60원치 팔린 거겠죠. 그죠? 그렇게 구한다는 게 우리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서 매입을 더하고 그리고 기말을 빼면 나머진 팔린 거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식을 여러 가지 종류로 다 쓰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때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우리는 T 계정이라는 걸 쓸 건데 T 계정이 이거예요. 자, T 계정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지금 얘가 이제 상품이죠. 그런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하다.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자, 이제 처음 보는 위치 여기를 무조건 기초로 잡고 여기를 기말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매입으로 하고 여기를 매출 원가 판매로 잡을 거예요. 그럼 지금 상품 가지고 글자를 풀네임으로 잡으면 이렇게 풀로 써주면 이런 글자가 돼요. 상품이고 기초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여기는 상품 매출 원가. 근데 지금 제가 왼쪽을 이렇게 쓴 거는 원재료면 여기에 기초 원재료 재고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그럼 얘는 뭐 바로 원가 되는 거 아니니까 사용한 금액. 이게 몇 개 남아 있으면 나머지는 다 썼다 아니면 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숫자를 그대로 놓으면 기초가 30이었고 매입이 70이었죠. 우리 교재에 공식 적혀 있는 거. 그리고 기말에 남아 있는 게 60이래요. 그럼 얘 둘이 합은 일치해야 되니까 얘 둘이 합은 100이고 얘는 60이니까 맞죠? 남아 있는 거 40이네. 죄송해요. 기말이 40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팔린 거는 60이다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이렇게 T 계정을 써요. 그럼 지금처럼 계속 기초기말을 두고 여기 매출 원가나 기말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을 다양하게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이 틀을 외워버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이 방법을 처음 보신 것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면에 터주자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적어놓으면 위치 바꿀 때마다 힘든데 이렇게 두면 어느 숫자 구멍을 비워놔도 그냥 3개만 채우면 1개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름에서 얘를 물어보기도 하고 얘를 물어보기도 하고 얘를 물어보기도 하고 얘를 물어보기도 하면서 빈칸을 줄 거예요. 그럼 하나를 질문을 하고 나머지 자료를 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위치 틀을 생각해서 주어진 값만 쓰고 나머지 얘 둘이 합은 일치하다는 방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볼 건데, 자,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은 우리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구하는 것, 우린 장부에 금액으로 쓰기 때문에 수량의 단가를 곱해서 얼마만큼 기말이 있다라고 해야 매출 원가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우리가 기초는 장부에 적혀 있어서 넘어왔을 거고 사올 때마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올 때마다 쓰면 기말이 몇 개 있는지를 얼마치 있는지를 알아야 나머진 팔린 원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몇 개 있는지에다가 한 개당 얼마다라는 걸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우리 그래서 재고 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볼 거예요. 수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방법을 보고 그리고 또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두 방법이 선택이 되면 그 두 가지로 계산한 걸 곱해주는 방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럼 수량 결정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계속 기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로 장부 기록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써요. 기초 재고 수량의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 빼기 우리 단기 판매 수량을 하면 기말 재고 수량이 나온다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계속 기록법이에요. 자, 우리 숫자 가지고 보면 기초 재고 수량이 1000개인데 단기 매입이 2000개예요. 그런데 단기에 판매한 게 1400개라면 기말에 몇 개 남았을까요? 상수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럼 1600개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 방식은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장부에 이 값은 실제 값을 쓰고 실제 장부에 팔릴 때마다 몇 개 팔렸다고 썼으니까 실제 값을 쓰고 지금 기말 재고는 방금 단순하게 몇 개 있는지 센 게 아니고 우리가 계산상으로 몇 개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인 거예요. 몇 개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실지재고조사법을 보면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 수량의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빼면 단기 판매 수량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지금 얘는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건 기초와 매입은 당연히 수량이 세워져 있는 거고, 그리고 팔 때는 개수를 안 세고 있다가 기말에 창고에 몇 개 있는지를 세면, 그럼 창고에 있는 거 뺀 나머지는 다 팔렸다고 보는 방식이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생각해 보면 1000개가 있었는데 2000개를 사왔고 창고 봤더니 1400개가 있다면 단기에 팔린 거는 1600개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방법도 지금 여기가 실제 값이고 판매가 1600개 되었겠네 라고 한 건 여기가 추정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우리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계속기록법을 쓸까요? 재고조사법을 쓸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개를 섞어 쓰죠. 평소에는 장부에 쓰고 있다가 하루 날 잡아서 재고조사하자. 사장님 그래가지고 재고조사하는 방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혼합법을 써요. 이 두 개를 다 섞은 거예요. 얘가 다른 같은 표현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두 개를 같이 쓴다고 해서 병행법이다라고 해요. 이 방법은 결론적으로 우리 단기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을 실제 값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값만. 그럼 예를 보면 기초 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은 기말 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판매 수량하고 일치해야 돼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이 나는 만큼이 지금 자 할인 보조이라니까 이쪽에다 좀 쓸게요. 얘들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만큼이 우리는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얘 둘이 합은 일치해야 되는데 얘 둘이 더하고 얘 둘이 더했을 때 일치하면 정확한 거예요. 재고조사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얘 둘이가 맞지 않으면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장부에 몇 개 팔렸다고 돼 있으면 기말에 몇 개 있어야지 하고 갔는데 그 개수가 모자라면 사장님이 좋은 말로 이런 이야기 하죠. 어디 보냈는데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옛날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할 때는 토요일도 이제 오전 1시까지 근무를 하는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재고조사 하는데 전 직원이 나와서 같이 재고조사를 하고 딱 제가 맞아야지 죄송해요. 딱 맞아야지 다들 퇴근할 수 있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제 맞을 때까지 전 직원이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걸 위에 있는 숫자 얘가 실제 값이라고 봤을 때에 기초 재고 수량이 1000개고 단기 매입 수량이 2000개고 기말 재고 수량이 1400개고 기말 판매 수량이 1400개라고 했을 때 그럼 얘 둘이가 일치해야 되는데 200개가 부족하죠. 그죠? 이때 우리는 감모 손실이 200개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이 병행법 혼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게 우리 수량 결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감모 손실이라는 건 우리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는 뒤쪽에서 보고, 자, 이번에는 단가 결정 방법이라는 거 볼게요. 지금 위에 있는 이 세 개는 수량 결정 방법이고, 이 세 개는,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을 쓰는 거예요. 개별법. 자, 개별법이라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오면 얼마에 주고 사왔다고 일일이 체크를 해뒀다가 그랬다가 물건이 팔렸을 때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다고 1대1로 대응시키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한 방법이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 많은 곳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얘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고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업종이나 뭐 이런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정확한 가격을 산정 못하니까 우리는 추정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걸 써요. 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입 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 선출법은 우리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해서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렸다고 어느 게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게 나갔다고 먼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온 순서대로 해서 이번에 판 거는 먼저 사온 게 팔렸다고 순서대로 가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심지어는 US 갭은 이 방법 하나만 있어요. 다른 방법 자체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가중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자, 가중평균법은 또 둘로 나눠져요.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그리고 총평균법으로 나눠지는데,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것이고, 총평균법은 바로 옆에 수량 결정 방법을 실질재고 조사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물건을 사올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럼 물건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려면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해야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 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쓸 수 있는데 총평균법은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사와요. 그냥 몇 개 사왔다 얼마 이것만 써뒀다가 기말에 한 방에 우리는 지금까지 사온 금액 다 합치고 그리고 사온 개수를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n분이라면 이번 회계 기간에 한 개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것 개수에 곱해주면 기말 재고 자산이 되고 팔린 것 개수에 곱해주면 매출 원가가 되는 방식으로 한 방에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얘는 기말에 한 번에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몇 개인지 세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곳에서 쓰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입 선출법. 자,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사실 IFRS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유스GAAP 뭐 이것만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 방법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쓰는 것도 들어 있어요. 이건 최근에 산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산 게. 그럼 이런 건 부패되지 않는 물건이고 창고 안쪽부터 적재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나갈 때 문 앞에 있는 거 먼저 빼가겠죠. 문 앞에 있는 거는 최근에 넣은 거니까 그런 곳에서 얘를 물량 흐름의 가정법으로 쓰면은 오히려 실질적인 느낌 감은 있어요. 하지만 자, 얘네들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 가지고 보면 자, 물량 흐름의 가정법 중에 선입선출법을 보면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팔린다는 거니까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면은 우리 재고 자산의 대응 원가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팔릴 때마다 따라서. 그리고 장점은 옛날 거 팔리고 최근에 산 거는 남아 있겠죠. 먼저 산 게 먼저 팔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 우리 현재 공정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기말 재고 자산이 요즘 거라면 대응되는 원가는 옛날 가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 대응에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합하다라는 게 선의선출법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또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옛날에 산 거는 싸게 샀겠죠. 그러면 옛날에 싸게 산 게 대응 원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고 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우리는 세금이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점으로 우리 선의선출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의선출법하고 후의선출법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팔린다니까 장점은 지금 물건 팔았으면 바로 이 앞에 사온 게 팔린 대응 원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적합한데 그럼 단점이 먼저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이 옛날에 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진하지 않으면 한 번 기초는 영원한 기초가 될 수도 있어요. 창고를 다 안 비우면 제일 구석에 있는 건 계속 구석에 있고 안 뺐을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이 현재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옛날 원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후이선출법 쓰면 거꾸로 점점점 싸게 샀던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량 흐름하고 역행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동평균법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총평균법이라는 것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간편하고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거는 지금 내가 이익을 작게 내고 싶다, 높게 내고 싶다에 내가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똑같이 정해진 물건 양인데 결국은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이번에 과거에 싸게 산 거 팔렸다고 할 수도 있고 비싸게 산 게 팔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총평균법은 그런 거 없이 그냥 1년치 산 거를 전부 다 평균 내버리니까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의선출법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정리할 때 가중평균법이다라고 해서 얘 둘이를 썼는데 이걸 여기 주의가 참고라 그랬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가중평균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또 난로를 밑에 춥다고 이안 켰더니 너무 뜨거워서 줄였어요. 자, 그럼 제가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는 수량의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할 거라 그랬죠. 그럼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상황에서 이 규칙은 지금 이거는 보기만 하고 나중에 책 바꾸면 제가 숫자 가지고 얘네들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계산을 해줄게요.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 자산 수량이 일정한 게 유지될 때에 기말 재고 자산이 우리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선의선출법은 최근에 비싸게 산 거가 우리 창고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싸게 산 게 팔렸다는 게 선의선출법이니까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이. 그럼 과거에 싸게 산 게 팔렸다고 하니까 이익이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기말 재고 자산은 매출 총이익, 당기 순이익하고 이익이 높으면 법인세는 따라서 비례적으로 움직이겠죠. 이익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나오고 자금이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후익선출법은 아예 정반대라는 거예요. 최근 거 팔렸다고 하면 제일 비싼 게 팔리고 옛날에 싸게 산 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저도 저것도 이 순서대로 쓰는데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익선출법 이런 순서로 선의총후라고 해서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의 기말 재고 자산은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후익선출법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정반대가 일어날 거고 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선의총후의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에서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 이유가 마지막 우리가 매출을 한 후에 매입을 한 게 없으면 매출 직전까지 평균인 거니까 그 평균이면 총평균법을 해서 1년치 한 번에 한 평균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후에 매입이 없으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같을 수도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익과 매출 원가는 반비례하겠죠. 팔린 거 원가가 크면 이익이 작을 거고 원가가 싸면 이익이 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1,000원의 물건을 팔았는데 사온 원가가 예를 들어 500원이면 500원 남길 건데 원가가 800원 크면 이익은 200원으로 줄어들겠죠. 원가하고 이익은 반비례인 거예요. 원가가 살수록 내가 남기는 게 많고 원가가 높을수록 내가 남기는 게 작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우리 이익하고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이익하고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이 T 계정 가지고 앞에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하고 매출 원가도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얘 둘이가 일치하다라고 했죠. 기말 재고 자산이 만약에 얘가 80이 되면 매출 원가는 20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 둘이 합은 일치하니까 80개 남았다면 80원치 남았다면 20원치 판 거고 40원치 남았으니까 60원 판 거니까 얘 둘이는 서로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하고 매출 원가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 둘이는 서로 반대되는 부호로 매출 원가라서 얘는 반비례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재고 자산의 저가법인데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가법이에요. 저가법이란 글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저가법은 우리가 취득원가하고 공정가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보여주는 게 저가법인 거예요.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 내 재고 자산을 취득원가하고 공정가액하고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데 공정가액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현 가능액이라는 게 있고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게 있어요. 순실현 가능액은 상품, 제품,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공정가액이라고 하고 현행 대체 원가는 원재료의 경우에 공정가액으로 써요. 자,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판매 가치 빼기 판매 비용을 한 게 그럼 얘 진짜 실현 얼마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순실현 가치고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내가 이걸 또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사올 수 있어 이런 게 현행 대체 원가인 거예요. 그럼 이런 공정가액하고 취득원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보여준다는 게 우리는 저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가법을 하락분은 전액 인식을 하고 상승분은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가지고 볼게요. 취득원가고 공정가액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 얘를 1,000원에 샀어요. 근데 공정가액이 예를 들어 800원이면 우리는 8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또 취득원가가 1,000원인데 얘가 공정가액이 500원이라면 5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취득원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공정가액이 1,200원이면 우리는 1,0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 공정가액이 1,500원이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으로 보여주는 게 저가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0원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얘가 같은 그냥 물건이다라고 볼게요. 같은 물건. 그러면
처음에 800원 내렸을 때 200원 하락을 인식했겠죠. 800원 내렸을 때 1000원이었는데 800원 내리 200원 내렸다고 했겠죠. 근데 얘가 또 500원으로 내렸으면 300원 더 내렸다고 또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1200원으로 바뀌면 500원 올랐다고만 하지 700원 올랐다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분은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한다는 건 이 금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가법은 취득원가 이상으로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내린 거는 그때그때 외부 이용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외부 이용자한테 지금 안 보여주고 나중에 보여줘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자, 그냥 간단한 예만 들고 쉽시다. 자, 이거 뭐 쓰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외부 이용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년을 사귀었다고 볼게요. 자, 10년 사귀어서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 프로포즈 하면서 나 대학교 보내야 되는 동생이 10명이 있고 1년에 제사가 한 12번 있어. 이런 말 하면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10년간 사귀면서 그거 진작에 말하지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을 해줘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남자가 이 여자랑 10년 사귀고 결혼 프로포즈 하면서 나 사실 재벌 3세야,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왜 이제 말하니라고 욕할까요?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일에 대해서는 실제 일어났을 때에 내 것이 되면 되지, 그 전에 미리 이야기해서 실제로 일어날지 안 날지 사귈 때 말했으면 여자 마음은 심란했을 거잖아. 실제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건 그냥 일어났을 때에 내 걸로 이익으로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표현하지 말고, 하지만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말해줘라는 게 우리 저가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린 거는 전부 다 인식하는데, 다시 올랐다 하더라도 사왔을 때 금액보다는 더 높이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원가가 올랐다는 건 나중에 팔렸을 때 난 이익이 다른 경쟁사보다 높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그때 팔렸을 때에 인식하라는 게 우리 저가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왜 이런 방법 쓰는지 이해가시죠? 우리는 지금 장부에 쓰지만 방법을 선택하는 건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했어요. 이번 시간 했던 거는 전부 다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실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